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지난 16일 밤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 인근에서 소음 또 빛 공해를 호소하는 112 신고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밤 9시 반부터 자정까지 2시간 반 사이에 접수된 112 신고 건수만 52건. 알고 보니까 이탈리아 브랜드 구찌 관계자들이 패션쇼 뒤풀이 행사를 그리도 요란하게 했다는군요. 구찌 측의 요란한 뒤풀이 때문에 경찰 기동대와 순찰차 9대나 출동했다고 합니다. 앞서 구찌는 경복궁 근정전에서 패션쇼를 열었는데요. 해외 브랜드가 우리의 궁궐에서 패션쇼를 연 것 자체만 해도 논란이 일었는데 구찌는 여기에다 기름을 부어버린 거죠. 그 행사에는 연예인들도 많이 참석을 했는데 이들에게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흔히들 이 브랜드를 우리는 명품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냥 가격이 높다고 이름난 물건이라고 다 명품은 아니죠. 태도가 명품을 만든다는 사실을 정말 100년이 넘은 브랜드가 몰랐을까요? 5월 18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Y스트릿 이대호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시작을 하면서 끝을 좀 알려야 될 것 같은데 미리? 오늘은 저희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부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2부 오늘 그러니까 10시부터는 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중계가 예정돼 있습니다. 1TV와 동시에 중계가 될 예정이어서 오늘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는 1부만 방송이 됩니다. 그런데 빠지지 않는 게 있죠. 바로 경제상식 퀴즈부터 출발을 합니다. 오늘 조금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건데 최근 한 달 사이에 일본 증시에 직접 투자하는 금액이 130억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주 종목에서 가장 강한 매수세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1달러에 136엔대까지 엔화의 가치가 떨어진 영향이 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본 제품의 달러 가격이 그만큼 낮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값싼 일본 제품이 많이 팔릴 수 있다라는 논리인 거죠. 이 때문에 일본 여행 수요도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엔화 약세를 뜻하는 단어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이게 바로 오늘의 퀴즈 정답입니다. 땡땡 현상 이렇게들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죠. 엔화 약세.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은 콩, 유튜브가 열려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퀴즈 문제를 마치기도 전에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1199님이 아니구나. 9410님이 더 먼저 맞추셨구나. 9410님이 아무튼 굉장히 빠르십니다. 9410님. 오늘의 경제뉴스 알고란 고란 경제전문기자 그리고 머니투데이 방송의 염현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란 기자 아이템은요? 네, 의료 관련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14년 표류 끝에 첫 발을 뗐습니다만은 첩첩산중입니다. 비대면 진료가 다음 달부터는 재진 위주로 이루어지고요. 일부만 초진이 허용됩니다. 약 배송은 제한하기로 했고요. 다른 하나는 뭐든지 오른다라는 건데요. 어제 이 얘기를 다루면서 작가님이랑 그런 얘기했어요. 근데 왜 출연료는 안 오를까? 인플레이션에? 네. 그렇죠. 원래 다 내 월급 출연료 빼고 다 오르는 거죠. 네. 8월부터 서울 지하철 요금 150원 오릅니다. 외식물가 고공행진에서요. 칼국수는 8,000원 시대를 맞았습니다. 직장인들은 그러니까 외부 식당 발길을 끊고 구내 식당으로 몰린다라고 합니다. 아이고야. 염현석 기자 아이템은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모두 친환경과 관계가 있습니다. 네. 우리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알리백을 이후로 수출을 제한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정부가 카본 프리 에너지 CFE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 핫한 산업군을 꼽으라면 바로 2차 전지입니다. 네. 전기차 보급의 이제 장밋빛 전망 때문인데요. 사실 전기차 분야에서 2차 전지만큼 또 중요한
분야가 있는데 바로 히토류입니다. 그리고 그 히토류도 잠깐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고란 기자에게 마이크가 갑니다. 무려 14년 동안 표류했네요. 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자, 이 실손보험이 20년 기준으로요. 전 국민 80%가 가입했습니다. 하나쯤 들고 계실 텐데 제2의 건강보험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보험금 청구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소비자들 불만이 커요. 지금 제도로 보자면 아마 청구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일단 병원을 직접 방문해서요. 진료 영수증, 진단서, 진료 세부 내역서 등의 문서를 발급받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제출합니다. 번거롭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이 그냥 안 받고 만다.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청구하지 않는 규모가 한 2천억에서 3천억 된다 연간이라고 금융인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권익위원회가 2009년에 보험사별로 달랐던 보험금 청구 양식을 통일하고 방법도 더 간단하게 바꿔야 한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권고하고 나서 관련 법안이 수차례나 국회에서 발의가 됐는데 이 번번이 의료계 반대에 부딪혀서 진척이 못 됐는데 네. 그러다가 지난 16일 드디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에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 보험업법 개정안 가운데요. 네. 보험사가 관련 전산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한다라고 조문을 정해서 의결했습니다. 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선택이 아닌 해야 한다. 의무사항으로 못 박은 거죠. 이 법률상 의무 주체는 보험사지만 사실상 의료기관도 포함이 됩니다. 시스템 구축을 쌍방, 그러니까 보험사 의료기관이 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이 시스템 구축을 거부하면 그만인 구조다라는 게 한계는 한계입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계산서 등 서류는 병원이 보험사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도 허용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도 상급 의료기관 등 대형 병원은 직접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계가 한 기관에 의료정보가 집적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큰 점 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다만 비용을 고려하면 직접 제출 방식은 활성화하지 못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간소화 전산 시스템 구축 운영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럼 보험사들은 별로 안 좋아하겠네요. 네, 사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이 실손 청구 간소화를 위해서 전산 시스템 구축, 운영 비용 다 부담해야 됩니다. 게다가 이게 실손 청구 간소화의 쟁점이었던 중개기관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이게 보험개발원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안에 명시가 안 됐는데 아마 시행령에서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이 보험사가 원하는 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 심평원을 중개기관으로 했으면 한다라는 게 보험사의 요구였습니다. 이 심평원이 뭐 하는 곳이냐? 병원의 급여 항목을 심사하는 곳이에요. 병원으로부터 실손 청구 서류를 받아서 중개기관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이 심평원에서 수상한 비급여 항목까지 들여다볼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과잉 진료가 줄어들어서 장기적으로는 과도한 실손 청구액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중개기관도 심평원이 아니라 보험개발원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고 전산망 구축에 따른 비용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소액 실손보험 청구권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변해지니까. 메리트가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보험사뿐만이 아니라 의료계 또 일부 네네.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있어요. 대한의사협회, 약사회, 대한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등이 공동성명서를 내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요. 네. 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보험금 청구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된다라는 아까 그 의무 조항이 있다라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바꿔야 된다. 이거 문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환자의 의료 정보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이러면 보험사의 지급 거절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라고 우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 찬성할 것 같은데 이용자 측인 일부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들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감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의료 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에서 대표적으로 입장문을 냈는데요. 환자 정보가 보험사의 상품 설계, 보험금 지급 기준 마련 등에 활용된다면 보험금액 차별 등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고령층 환자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의료 민영화에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라는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간편해져서 편하긴 한데 이렇게 되면 거의 모든 환자 정보가 모이게 되잖아요. 네. 이게 결국은 의료 민영화로 가는 첫걸음이다. 라고 반대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습니다. 산업의 효율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또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고 복잡하네요. 그래서 14년 동안이나 표류했던 거고 네네네. 근데 다만
지금 국회 상임위 맞아요. 법안 소위를 통과한 거니까 그래서 각각의 이익 집단들이 이거 안 된다라고 지금 서로 성명서 발표하고 있어서 아까 그렇죠. 제가 첩첩산중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법사위도 남아있고 본회의도 남아있고 그 비대면 진료 그래도 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이거를 임시적으로 허용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이제 비대면 진료가 불법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염려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 한시적으로 허용한 거예요. 네. 사실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해서 경계로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한시 허용도 비대면 진료 한시 허용도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비대면 진료로 가자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반대가 많습니다. 많기는. 그런데 지금은 일단 종료가 되고 정부는 이걸 제도화 시켰으면 하는데 그 사이에 입법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 대상은요. 비대면 진료 그 대상 환자가 제한적입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맨 처음에는 거기 가가지고 한번 대면 진료를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는 거죠.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1년 이내, 기타 질환자는 30일 이내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의사가 진료 후 발행한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나 이메일로 송부가 됩니다. 그래서 의약품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전달이 되는데요. 사실 그 비대면 진료 한시적으로 허용됐을 때는 약배송 가능했어요. 네. 그런데 약사단체 중심으로 약배송 허용 지속해서 반대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아이고 이것도 참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여기도 또 적용이 되네요. 자, 염현석 기자. 네. RE100 소식인데 RE100은 재생에너지를 100% 이용해서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 기업이 네. 그걸 이제 RE100이라고 말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수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알리100이라고 하면 지난 대선 기간에 굉장히 유명해진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거기 이제 애플 등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알리100을 채택하면서 그렇죠.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서 이 알리100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알리100이라는 거는 나만 재생에너지 100% 이용하겠다라는 이제 약속인 건데요. 네. 이게 어느 순간부터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나한테 부품 납품을 하려면 너네도 알리100을 해와. 이렇게 된 겁니다. 협력사랑 같이 가야겠다 이거죠. 네, 이런 요구들이 이제 계속 나오면서 심한 경우 계약이 수출 계약이 취소가 되기도 하는데요. 대의 명분은 기후 위기 대응 등을 위하기 때문이라고 네. 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알리100을 참 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 환경에서는. 네,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 전력의 한 7에서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 당연히 알리100 하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뭐 삼성이나 현대차 같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태양광 발전 등을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알리100 선언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부품업체, 특히 중소기업들에게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비중을 높여줘야 한다라는 이제 뭐 비판이나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원래 당초 30% 정도였거든요. 이걸 20%대로 낮췄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네. 거꾸로.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자체가 또 약화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먼저 태양광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발전 가격은요, 미국이나 호주, 중동 등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곳에 비해서 크게는 3배 정도가 비쌉니다. 이 때문에 우선 가격 경쟁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또 태양광을 건설할 땅도 당연히 조금 땅이 있어야죠, 태양광. 부족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알리100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이 때문에 나온 개념이 바로 CFE라는 겁니다. 이게 카본 프리 에너지라는 건데요. 다른 말로는 CF100이라고도 합니다. 카본 프리 100%. 좀 어려워집니다. 네, 이 우리말로 정하면 무탄소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들 때 탄소만 안 나오면 된다. 라는 개념인 겁니다. 이게 우리 정부가 어제 CFE 포럼까지 이제 발족시키면서요. 정부와 기업들이 이 무탄소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데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카본 프리 에너지. 네. 우리가 카본이라고 하면 이제 탄소를 배출하는 맞습니다. 건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 네. 그게 CFE. 네. 이거 이제 성공예감 이데오입니다에서 들었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제 아는 척 하시면 됩니다. CFE. 네, RE100. 그러니까 100% 재생 에너지로 만드는 것과
카본 프리 에너지, 카본을 발생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조달하는 것. 네. 이 두 가지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우선 알리백 같은 경우에는요, 더 클라이밋 그룹, 그러니까 이제 기후 그룹이라는 민간 단체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민간. 이게 민간 기업들 간의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 하지만 CFE는 유엔이 끼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탄소 에너지를 사용하자라는 건데요. 2021년 유엔과 구글 등이 협약을 맺으면서 이제 세상에 좀 많이 알려진 개념입니다. 네. 바로 여기에서 차이점이 또 하나 발생을 합니다. 알리백은 재생에너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알리백의 에너지원으로서요. 네. 근데 CFE는 무탄소 에너지잖아요. 아, 여기는 원전을 이용을 합니다. 탄소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원전도 네. CFE에는 들어간다. 네. 제가 올해 1월 영국 출장을 가서 알리백을 이끄는 마이크 피어슨 대표랑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물어봤어요. 직접 원전을 알리백에 넣을 계획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전혀 없다라는 답을 직접 듣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보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원전이 인정되지 않는 알리백보다 원전이 인정이 되는 CFE가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원전 비중이 높고 현 정부의 스탠스가 이제 원전 확대에 좀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당연히 CFE를 밀어주는 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맞는 거죠. 이제 다만 이제 CFE 알리백 이 논란이요, 수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수소요? 네. 이제 수소하면 그린 수소라고 이제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린 수소의 정의가 수소를 만들 때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 이제 원전을 이용해서 만들면 탄소 배출이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린 수소를 이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만든 걸 그린 수소라고 하는데, 이제 이 원전을 이용해서 만드는 이 무탄소 그린은 무탄소 수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마이크 피어슨 대표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현재 논의 중이라는 겁니다. 좀 애매한 겁니다. 이게 만약 원전에서 만들어진 수소가요, 알리백을 인정을 받는다면 그 알리백과 CFE가 뭐 원전만 두고 이제 논쟁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수소까지 확대돼서 새로운 국면을 좀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 그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근원까지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서 네. 조금 더 복잡해지네요. 네, 맞습니다. 자, 다시 고란 기자에게 갑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버스요금, 여기다가 이제 지하철 요금까지 올라요. 네. 네. 8년간 동결된 지하철 요금 300원 인상하기로 했죠. 이게 4월 얘기예요. 근데 공공요금 인상 자제해라라는 정부 방침에 하반기로 연기를 했는데 벌써 하반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네요. 예, 서울 지하철 요금을 기본 요금 기준으로 그때 300원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8월쯤에는 1,250원에서 150원 오른 1,400원이 됩니다. 300원을 한꺼번에 올리고 싶었지만 서민 물가 부담이 있으니까 일단 올해 150원 올리고 내년에 150원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안 6월에 열리는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고요. 물가대책위에서 요금 인상안이 확정되면 8월 말쯤에는 아마 인상된 요금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에 누적된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철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서 300원 올려야 되는데 일단 150원 올린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버스 요금은 당초 계획대로 간선이나 지선버스는 300원, 광역버스 700원, 마을버스와 심야버스는 각각 300원, 350원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다 오릅니다. 또 이제 제일 민감한 먹거리 물가, 네. 외식 물가 동향도 살펴볼까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이 4월 전국 평균 외식 8개 메뉴 가격을 한번 봤더니 9,517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0.65% 올랐습니다. 참고로 외식 8개 메뉴는 우리가 많이 먹는 거 8개잖아요. 네. 뭐가 들어가나 봤더니 김밥, 칼국수, 짜장면, 삼계탕, 삼겹살, 김치찌개 백반, 비빔밥, 냉면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칼국수 한 그릇 가격은요. 칼국수만 보자면 8,018원이에요. 8,000원대에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가격 상승폭이 가장 큰 메뉴는 뭘까? 제가 좋아하는 냉면이었습니다. 9,627원, 전달보다 157원 올랐습니다. 그리고 삼계탕과 김치찌개 백반 순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물가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서울만 보면 이거는 전국 평균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물가가 서울이 높잖아요. 삼겹살 200g 기준으로 19,236원. 와. 2만 원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요. 통계청이 4월 외식 물가 상승률이 7.6%로 전달보다 0.2%포인트 올랐다라고 했습니다. 왜 올랐을까? 원자재, 부자재 가격이 오른 건데요. 특히 설탕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11년 10월 이후 11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오른 거 찾을 수가 없는 현실이 맞는 것 같아요. 염현석 기자. 네. 전기차 배터리 때문에 한동안 리튬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네. 해외에서 리튬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또 히토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요. 네. 뭐 리튬이 주목받은 이유가 전기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기차가 내연기관차,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차들이랑 다른 점이 뭘까요? 바로 일단 이제 연료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동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뭐 연료는 휘발유 경유 대신 전기를 쓰니 배터리를 장착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리튬이 주목을 받았고요. 그런데 그 연력격인 이런 배터리 말고 아까 구동 방식도 조금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네. 내연기관차는 엔진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전기차는 전기 모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모터를 만들 때 필요한 것도 당연히 조만간 주목을 받고 있겠죠. 네. 여기에서 필요한 게 바로 히토류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전기차 제조업체, 그러니까 자동차 메이커들이요, 히토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자동차의 심장이 엔진이라고 했는데 네. 이제는 심장이 배터리와 모터가 그쵸. 되는 거니까 당연히 히토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겠네요. 네. 근데 히토류를 보면 사실상 중국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히토류 공급선을 다방면으로 늘려야 합니다. 전 세계 히토류 추정량을 좀 살펴보면요. 이거 미국 지질학회 자료인데요. 한 1억 2천만 톤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 전체 양의 3분의 1이 중국에 있습니다. 한 4,400만 톤 정도 있거든요. 그다음으로 베트남, 브라질, 러시아 순입니다. 근데 이게 히토류 생산량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매장량 말고 얼마나 생산하고 있는가를 보면 중국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입니다. 중국의 히토류 생산량이요. 연간 16만 톤입니다. 2위 생산국이 바로 미국인데요. 4만 톤입니다. 1위와 2위 차이가 좀 많이 나죠. 4배 차이가 나는. 그렇죠. 전 세계 생산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0%가 넘습니다. 일정 부분이 끝난 정제품,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정광 형태라고 하는데요. 이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중국의 히토류 비중이요 85%가 넘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제 말로는 그래서 중국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걸 다변화해야 된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누구나 해야 된다 생각은 하는데 네. 그게 안 되니까 문제잖아요. 그렇죠. 염 기자 최근에 그 히토류 광산도 직접 다녀왔어요? 오. 네, 히토류 광산 취재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 호주에 있는 히토류 광산 취재를 다녀왔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아직 본격적인 개발을 앞둔 히토류 광산 예정지를 다녀왔습니다. 네. 예정지. 네. 왜 호주로 간 거예요, 근데? 일단 히토류가 좀 희귀하잖아요. 이름부터 히토류잖아요. 희귀하니까 히토류. 네. 여기 보면 호주가 세계 6위 히토류 매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량도 이미 세계 4위 생산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말 그대로 히토류가 꽤 있다라는 겁니다. 호주에. 그리고 우리가 중국에서 히토류를 독립하려는 목표 혹은 비중을 줄이려는 목표를 보면 제가 왜 호주에 갔는지 딱 나오는데요. 일단 히토류가 필요한 이유가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인데 네. 전기차는 탄소 중립, 조금 더 큰 개념으로 보면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바꾸는 거잖아요. 전기차로. 그런데 전기차를 만들 때 필요한 원료가 만약 더럽게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오염을 많이 시키는 거라면 우리가 전기차로 전환하는 이유가 클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호주의 히토류 채굴은요, 중국과 베트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이 되게 많이 되어 있었고요. 정부의 관리 감독도 앞서 언급한 나라들보다 훨씬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히토류가 뭐 이런 IRA나 뭐 이런 것처럼 규제 대상까지는 아닙니다. 아직. 근데 리튬 등 배터리 제재를 감안하면 히토류도 미국과 우방 지역에서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사안입니다. 뭐 미국이 중국의 첨단 기술 제재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바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중국의 보복이요.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하는 이런 히토류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런 움직임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히토류를 확보하기 위해 호주의 히토류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호주를 갔습니다. 하지만 호주의 히토류가 또 무조건 정답은 아니더라고요. 네. 일단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중국, 베트남과 비교하면요 꽤 비싸더라고요. 한 2배 넘게 비싼 것 같던데요. 하지만 이게 다시 또 첫 번째 이유 깨끗해지는 이런 또 기회비용을 생각해 본다면요 여러 가지 뭐 감안을 해서 한번 호주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다녀왔습니다. 지금 그 김연신님이 왜 우리나라는 유유 천연 자원이라도 좀 주시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석유도 없고 히토류도 네. 없고 물론 히토류가 우리 땅에도 있었으면 이게 히토류가 아니었겠습니다만 네, 인적 자원이 많잖아요. 인적 그렇죠. 자원밖에 없죠 사실상 사람의 자원이. 이- 그럼 호주의 히토류 산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말 그대로 그냥 되게 희귀한 강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압축을 많이 하고 농도를 높여야 되는데요. 네. 물이 많이 들어가고요. 화학 제품을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호주 정부는 물을 댈 수 있으면 적게 사용하고 화약 약품을 좀 줄이고 이거를 처리를 잘하는 설비를 완벽하게 갖춰야 승인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비싼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가본 데도요. 승인 받는데 5년이 넘게 걸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런 그 설비들 있잖아요. 그거를 또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설계를 하고요. 곧 이제 건설도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만약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호주가 네. 조금만 싸지면 좀 더 경쟁력이 더 커질 거라고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만큼 환경을 보호할수록 돈이 더 많이 드는 그렇죠. 거고 아무튼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호주까지도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다녀와봤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의 염현석 기자였고요. 알고란 고란 경제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저희가 그 뭐 히토류 얘기했고 천연 자원 얘기를 했는데 왜 우리나라 땅에는 뭐 석유도 안 나오고 천연 자원이 이렇게 없을까? 7658님이 단군 할아버지가 부동산 사기를 당한 거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근데 우리나라 땅이 사실은 기후도 제일 좋고 그렇죠? 날씨도 좋고 사계절도 있고 아름답고 자연재해도 상대적으로 덜하고 정말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죠. 또 여러분들이 많은 그 경제상식 퀴즈 정답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N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일본 화폐인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 땡땡 혹은 땡땡 현상, 이게 오늘 퀴즈 문제였는데 3433님이 이것 덕분에 부모님 일본 여행 보내드려요. 처음으로 해외여행 보내드리는 거라 딸 덕에 비행기 탄다고 부모님이 엄청 기대 중이시네요 라고 3433님 효도하고 계시네요. 신진선님은 오랜만에 비행기 타고 일본 오키나와 갔는데 그곳에서 아파트 주민을 만났습니다. 진짜 이 현상 때문에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앞에서 물가 얘기, 외식 물가 얘기, 삼겹살 가격 얘기했는데 앞으로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 구제역, 동물의 전염병인 구제역이 4년여 만에 발생을 했습니다. 축산물 가격도 좀 잇따라 뛰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요.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의 정승헌 원장을 연결해서 구제역을 긴급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승원입니다. 네, 그 충북 청주에서 지난 10일에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네. 최근 상황은 좀 어떤가요, 구제역?
지속적으로 인근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어제까지 청주에서 8개 농가, 증평에서 2개 농가. 근데 이제 대부분 지금 이제 한우 사육 농가에서 지금 발생이 돼서 9곳이고 염소는 한 12년 만에 처음으로 발생이 됐네요. 염소까지. 예. 지금 상황은 그렇고요. 네. 근데 지금 과거 지금 일부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2010년도의 사례를 네. 생각하면서.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우리나라 지금 농가들도 많이 의식이 좋아졌고 이런 가축 방역에 대해서 자기 농장을 자기가 지키겠다는 그런 그 자세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백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그렇게 엄청난 속도로 확산이 되거나 또 많은 피해를 주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소에게 백신을 많이 맞춰놨다라는 거죠? 지금 맞춰놨다가 아니라 이게는 의무입니다. 지금 현재는. 예, 그래서 모든 소에는 지금 이제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번씩 반드시 백신 접종을 해야 됩니다. 백신 하지 않으면 이제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네. 이번에도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이미 상반기 중에 지금 대부분 농가들이 백신을 했어요. 네. 구제액 백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제 지금 구제액이 발생이 되니까 이제 이걸 예방적 차원에서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농가 그러니까 젖소라든지 한우라든지 염소 농가에 백신을 다시 접종하도록 지금 백신 접종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근데 이제 백신을 접종하면은 그게 항체가 형성되려면 한 2주 소요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게 20일까지 접종이 완료되면 다다음 주까지는 부분적으로 여기저기서 구제역이 산발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은 있다. 좀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다만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처럼 구제역이 정말 네. 엄청나고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구제역 청정국 다시 네.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다고 들었는데 네네. 이렇게 되면은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받기가 사실상 좀 어려워진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구제역 청정국 받으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했고, 네. 또 그동안 한 4년 동안 이렇게 이제 또, 구제역이 발생이 안 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구제역 청정국으로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그동안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지난 9월 달에 이제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을 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접수를 했고, 네. 이제 올 5월 이제 세계동물보건기구 총회에서 이제 그 지위 회복에 대해서 이제 결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총회가 이루어지기 바로 같은 달에 5월 달에 그러니까 눈앞에 이게 두고 발생돼 가지고 그동안 노력이 좀 수포로 돌아가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너무 안타깝네요. 그 네. 구제역 청정국으로 지정된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좀 알려주세요. 왜 중요한지. 이제 그거는 이제 상당히 많은 나라가 그 이웃 이제 중국도 그렇고 구제역 남미도 그렇고 계속 발생 국가예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나라들은 아예 구제역 청정국 가입을 받으려고 안 하지요. 예. 근데 이제 수출을 하려고 하면 네. 이 청정국 지위가 있어야 돼. 대부분 수입국이 이걸 요구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수출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수출을 못했고 특별히 지금 이제 최근에 우리 한우 사육 규모가 늘어나니까 네. 수출을 좀 해야 될 이제 필요성이 생긴 거지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청정국 지위를 이제 확보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소고기 같은 경우도 작년에 한 40톤밖에 수출을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게 되면 해외에 이제 태국이나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동남아 국가에다가 한번 수출 드라이브를 걸어서 한 200톤 정도는 한번 수출을 늘리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근데 이제 막상 이런 딱 이제 구제액이 터지고 나니까 좀 그런 부분에도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한우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수출을 통해서 좀 만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네. 구제역이 터져서 예. 그리고 조금 물거품이 되는 분위기고요. 그렇습니다. 예. 소비자들 입장에서 좀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많이들 또 네. 걱정하시는 게 물론 이제 농가가 가장 큰 걱정이긴 합니다만 밥상 물가도 걱정입니다. 2010년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뭐 네. 삼겹살 가격도 막 급등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네네. 있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언론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네. 되면 구제역이 발생되면 이제 구제역 주로 이제 대상이 되는 게 우리나라 주요 육류에 생산되는 축종이거든요. 소하고 돼지.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육류 소비가 소고기하고 돼지인데 그중에 이제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육류 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소고기 값이나 돼지고기 값이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조금 우려를 좀 지나치게 하시는 거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는 지금 이미 한 350만 주 정도 사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출하 대기 물량이 많고요. 단지 돼지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출하 물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최근에 이제 더군다나 이제 이 봄, 여름 이때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성수기예요. 좀 많이 소비가 되니까 가격이 네. 오른 거지 이번 구제역 때문에 특별히 그런 건 아니다. 제가 이제 살펴보면 네. 지난 이제 구제역이 5월 10일부터 터졌는데 최근 이제 17일 일주일 동안의 가격이 한 이제 소고기 가격 같은 경우에 지육 킬로그램당 평균 도매 가격이 한 15,845원. 그 전에 한 10일 동안이 이제 14,987원 하다 보니까 한 5.7%는 인상된 것처럼 보여요. 예. 그러나 실제로 4월달 가격이 15,715원으로 4월달 가격하고 같습니다. 최근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어떤 축산물 가격의 인상 요인으로 해서 크게 폭등할 거다. 이거는 아니고 단지 이제 그 유통업체가 이걸 빌미로 해서 뭔가 가격을 또 이렇게 인상한다든지 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산지 가격은 큰 변화가 없더라도 유통업체가 이걸 이용해서 가격을 더 올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유추가 되는 게 계속 뉴스에서도 그렇고 농가들이 어렵다. 한우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정육점이나 아니면 실제로 소고기를 파는 식당에서나 소비자들은 그걸 느끼지를 못하잖아요. 가격이 떨어진 거를. 맞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게 이제 우리 어떤 소비 행태에도 좀 문제가 있고요. 네. 유통 구조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소고기를 먹는 게 대부분 구이용으로 소비가 되고 있어요. 그중에 이제 등심이나 안심, 채끝. 이 부분은 사실 나오는 양이 얼마 안 돼요. 아하. 한 마리에서. 네. 근데 그게 주 소비 부위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데다가 이제 비선호 부위는 판매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선호부위 값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나라의 소고기에 소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패턴에도 문제가 좀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유통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 소고기 소비자 가격에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생산비가 한 50%, 유통비용이 한 50%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생산비가 좀 낮아진다고 그래서 유통하는 소비자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를 못해요. 네. 지금 현재 생산농가 같은 경우 밀속 가격이나 사료비가 한 70 내지 80%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육 주수가 많고 출하량이 많아서 소고기 값이 떨어지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적자가 나오고 있죠. 생산농가들은.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왜 소고기가 산지값이 떨어졌다는데 우리 소비자 가격은 떨어지지 않아? 하는 좀 의문을 갖고 있는데 이런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해서 결국은 이제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좀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통 비용이 절반을 차지하고 또 너무 사람들이 등심, 안심, 채끝 선호하는 부위에만 몰려져 있고 저는 등심, 안심, 채끝 말고도 다른 부위도 잘 먹을 자신이 있는데 그건 우리 앵커님이 잘 소비해 주시는 거예요. 혹시 부위 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등심, 안심, 채끝 말고 가성비 제일 높은. 저는 그런 거보다도 오손살이라든지 거기 지방 없지만 숙성시켜서 먹으면 맛있어요. 무슨 살이요? 우둔살. 우둔살? 엉덩이. 엉덩이살, 우둔살. 하나 좋은 거 배웠습니다.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싸거든요, 사태도. 아, 근데 그 사태는 이제 되게 국 끓일 때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구이용으로는 안 팔리잖아요. 값이 싸요. 사태 사다가 예. 잘 이렇게 찜해가지고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오늘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 원장님한테 국거리까지 찜으로 해먹는 것까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승원 원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올게요. 미중 갈등 속에 미국이 수입품에 대한 우회 조사를 강화함에 따라 우리 기업이 대미 수출 시 중국산 소재 부품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한국무역협회가 밝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면 국내 총생산 GDP가 감소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2050년 GDP는 2022년 대비 약 28%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지만 미 백악관과 야당 모두 채무 불이행 사태는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증시와 국제 유가는 상승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1,797명으로 일주 전보다 1,200여 명 증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36명, 하루 새 사망자는 18명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회사에서 직장 동료랑 싸우신 적 있습니까? 싸움까지는 아니더라도 작은 마찰, 신경전, 스트레스 이것 때문에 사실 직장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요. 오늘 성공학 개론 시간 직장 내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나희 커리어 엑셀러레이터와 함께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커리어 엑셀러레이터 김나희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시간이 모자라서 오늘까지 맞아요. 오게 되는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인간관계 사실 할 말이 너무 많죠. 특히 그렇죠. 그때 뭐 퇴사 사유 중에 하나가 네, 1위로 인간관계가 뽑히기도 했었고 아무래도 회사에서 시간 보내시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부대끼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고민들이 그렇죠. 많으신 것 같아요. 최소 하루에 8시간 이상은 그렇죠. 좋으나 싫으나 같이 있어야 되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동료들이랑 얼굴 붉히기 싫다. 그냥 내가 참는 게 맞지.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또 스트레스가 쌓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게 어떤 문제가 되는 지점을 투명하게 서로가 밝혀야 된다. 맞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느끼는 불만이나 스트레스를 동료한테 다 말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들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 부분들도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커리어 상담을 하면서 보면 일을 잘하고 책임감이 높으신 분들일수록 뭘 그런 걸 다 세세하게 말해 내가 하고 말지 하는 것들을 다 안고 가시다가 오히려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회사는 일을 하러 오는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어야 하는지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지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느끼는 불만이나 스트레스를 다 나에게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었는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예상되는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면 최대한 감정은 좀 배제하고 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이제 객관화시켜서.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사람 사이에서 감정이 좀 상하면 김정훈님은 구두 벗어서 다른 동료 머리 때린 것도 봤다고. 그건 너무하죠. 사실 그거는 이제 거의 이제 경찰의 영역으로 가는 거니까. 아주 솔직한 커뮤니케이션이 저는 여기서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솔직한 커뮤니케이션. 네, 저도 회사 다닐 때 이것을 그리고 말을 어떻게 전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이직을 하자마자 한 두 번째 직장에서 자료 공유를 저한테 너무 안 해주시는 일이 있었어요. 이직하고 한 달 정도였었는데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나중에는 자료 공유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았었으니까 무슨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사실 저는
솔직하게 여쭤봤습니다. 뭔가 나에게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으니까 이유가 뭔지, 어떤 것들을 내가 개선하면 좋겠는지, 그리고 이렇게 자료 공유가 안 됐을 때 예상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했더니 상대방 분께서 굉장히 또 솔직하게, 제가 이직해서 오자마자 막 어떤 업무들을 고치기 시작하니까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감정이 상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과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일화를 통해서 제가 또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너무 회사에서 고맙다 혹은 미안하다라는 말을 너무 안 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뭐 조금 부탁한다. 네, 덕분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사실 다 잘 지낼 수 있는데, 그런 말들은 막상 너무 아끼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렇죠. 그 서로 도와달라 이런 말도 좀 자주 하면 좋다고는 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사람들이 뭔가 이제 부탁했을 때, 특히 이제 성격상 잘 거절 못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일은 일대로 많아져서 힘들어지고, 또 마음속에서 뭔가 불만은 커지고, 이럴 때 뭔가 실속을 좀 차리면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너무 어려운 거 여쭤보나요, 제가? 맞아요. 이거 저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얼마 전에도 제가 이런 비슷한 질문을 받았어요. 실제로 받고 그분이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상황에서 회사가 나를 너무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또 솔직히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상대방도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편한 사람한테 편하게 대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일이 더 많이 가게 마련이기는 한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는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요. 그냥 이런 또 일에 책임감이 높은 분들이 이런 상황이 많이 생기시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단순히 내가 하기 싫어요 하면서 거절이라기보다는 나의 성장과 팀의 성장을 축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조직에 도움이 되는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조직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오신 분 중에 신사업 기획을 하려고 가신 분이 계셨었는데, 막상 그 팀에서 신사업 기획 일은 못 하시고 너무 이분이 거절을 못하고 일을 떠안는 스타일이시다 보니까 서류 작업해야 되는 것들만 70% 이상을 하고 계셨어요. 이런 경우는 이분이 쓸 수 있는, 할 수 있는 역량을 팀에 도움되게 하고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도 말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다 살펴보시고, 이게 팀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일인지, 나 말고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면, 무조건 내가 하기 싫다고 하는 게 아닌데 하는 것에도 좀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끙끙 앓고 있을 게 아니라 뭔가 맞아요. 체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의견도 같이 줘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회사에서는 가만히 있으시면 가만히가 됩니다. 명언이죠, 진짜.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된다. 그리고 그냥 만만하게 보이면 계속 나를 만만하게 취급을 맞아요. 한다. 내가 그게 아니라는 것도 말씀하셔야 되죠. 네. 그거를 중재해 줘야 될 역할이 바로 이제 뭐 팀장급이나 관리자급, 이른바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리더들도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 중재를 하고 그 사이에서 효율을 높여야 되고. 네. 쉽지 않죠. 사실 저도 지금 한 조직에서 CSO로 일을 하면서 네. 딱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갈등 관리하고 어떻게 보면 멘탈 케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리더분들이 좀 빨리 나서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사실 이렇게 좋은 리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것들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인 거를 보시면서도 좀 뒤로 한 발짝 물러나 계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문제 상황이 딱 생기면 감지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예상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정확한 시점과 관대하게 하는 거는 또 되게 다르거든요. 회사에서는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정확한 일이 되어야 모두가 다 일을 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시되,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경청하시는 태도가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시되 좀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는 우리의 방향성에서 최선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양쪽의 그 갈등의 대상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인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게 사실 동료랑 좀 마찰이 있는 거는 그나마 좀 풀 수가 있는데 특히 상사랑 마찰이 생기면 네. 이거 진짜 피곤해지죠. 너무 힘드실 본인한테도 것 같아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상사랑 갈등이 생길 때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사실 상사와 갈등이 생길 때 그 원인을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사실 제일 필요하기는 네. 한데 보통의 경우에서 상사와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는 내가 생각한 방향, 상사가 생각한 방향대로 움직여주지 않거나 어떤 일이 내려와서 일이 주어지게 됐는데 그 일의 결과가 너무 늦게 올 때,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많은지 상사가 모를 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든 저는 상사와도 그렇고 동료와도 그렇고 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한번 물어보시고요. 많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분들은 가늠하죠. 아, 저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시지 마시고 가늠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결과를 내줬으면 좋겠는지 보고 주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상대방에게 가장 최적인지를 물어보시고 그것에 맞게 하시다 보면 사실 저는 이런 갈등들은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전혀 논리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갈등이 계속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또 다른 목소리를 내셔야죠. 너무 꾹꾹 참지 마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김나희 커리어 엑셀러레이터랑 함께하는 10분은 항상 좀 짧아 보입니다. 너무 시간이 빨리 그만큼 갔네요. 우리가 이제 복잡한 세상에 가슴에 담고 사는 게 많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김나희 커리어 엑셀러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엔저. 엔저 현상이었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많이 못 읽어는 드리는데 저희가 선물을 계속해서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10시부터는 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중계가 됩니다. KBS 1TV와 함께 보내드릴 예정이어서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는 여기에서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